질병관리청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민주당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항상 고심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님, 그리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전해철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고영인, 이용빈, 양경숙 의원님께도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에 참석해 주신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 한림대 이재각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송시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한림대 정기석 교수님, 국립암센터 김호랑 교수님, 행정안전부의 허영지 서기관님, 보건복지부 이선영 과장님, 질병관리본부 신재영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재 이슈의 중심에 있는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일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 발표 이후에 국립보건연구원의 확대 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센터의 보건복지부 이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및 예산 감축 우려 등 이런 정부의 개편 방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도록 이런 개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시면서 질병관리청의 조직, 역할,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학계에서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연구, 예방, 대응 관리에 명실공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병관리청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들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진정하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모습이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도 오늘 이런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맞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는 염원을 담아 그런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또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을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 강화, 세 번째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전체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조직입니다. 연구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의 연구조직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떤 연구 기능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질병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연구 기능과 국립보건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있는가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논리적 답변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CDC의 조직을 보면 그 안에 실험 연구를 하는 부서, 역학 연구, 통계, 정책 연구를 하는 부서들이 각각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Office of Laboratory Science and Safety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실험 연구와 함께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또 직업 환경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뭐 공중보건연구원 소위 라고 하는 연구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질병 통계, 실험 연구, 역학 연구, 정책 연구를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연구는 이 그 기초 연구하고는 달리 감염병 관리나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응용 연구의 성격을 갖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예로서 예를 들면 진단 도구의 개발이나 백신의 효과성 평가, 면역도의 측정, 약제 내성 감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학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을 감시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감염병 감시 시스템, 올 가을에는 아마 인플루엔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미세먼지나 흡연 같은 위험 요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 소위 공중보건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유용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중재 프로그램, 사업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등의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저런 연구 기능들을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NIH에서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안타깝게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이 물리적으로 한 조직 안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보건연구원은 주로 기초연구를 해왔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새로 만들어질 질병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응용연구의 기능은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관리청이 연구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 중에 남겨둘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약간 반쯤 버려져 있던 국립보건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데리고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낮은 위상과 그 성과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국립보건연구원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해야 될 연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연구를 내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보건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해야 될 연구, 외부로 나가야 될 연구비들을 어떤 연구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연구비가 마련돼야 되고, 국립보건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는 분들의 전문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인력 활용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실 산하에 감염병 정책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감염병 R&D와 관련된 전 정부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 하에 과기부 아래 지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래 이제 분과들이 나눠져서 분야별로 어떤 연구를 얼마나 돈을 써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그 소위 바이오 분야가 한 틀로 묶여 있어서 감염병은 그 안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태로서는 감염병 연구에 적절한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아래 감염병 분야를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로 국립보건연구원을 이관하더라도 이 국립보건연구원이 국가보건의료 R&D의 핵심 기능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보건의료 R&D에 관련된 기획 기능과 연구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있는 R&D 기획본부를 국립보건원으로 이관해서 연구의 기획 기능과 연구비의 관리 기능과 인트라뮤랄 기관 내의 연구와 기관 외의 연구를 관리하는 기능을 한꺼번에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그 질병관리청의 연구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구소를 만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조직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 아래에 있는 청 조직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청 조직들이 연구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있는 기관 그 글씨를 보시면 청이 연구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을 국민의 그 여론과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 만들면서 그냥 기계적인 형평성에 기반한 조직 그 논리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연구소까지 크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관리청의 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현재의 기능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새로 신설 또는 확대돼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능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을 분석하는 기능, 그다음에 질병예방센터 안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만성감염병, 결핵 등의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 예방접종관리, 의료감염관리로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직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은 만성병의 예방 관리와 만성 감염병의 관리로 2개로 나누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학조사관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역학조사 분석을 위한 국단위의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염,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처럼 계속 건강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명확한 조직이 없는 환경건강 관리에 대한 조직을 질병관리청에 새로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업무들이 이제 복지부의 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나눌 때에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본부와 산하 조직의 기능을 나눌 때는 본부는 정책 업무, 산하 조직은 집행 업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나눕니다. 이런 원칙이 명확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개별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심뇌혈관 관리법 안에 있는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인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회색 막대로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법에도 실제로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도 실제로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전체 건강과 관련된 계획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래 예를 들면 암관리계획, 심뇌혈관 계획 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종구 조사,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나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예방사업, 그다음에 역학조사, 심뇌혈관 센터의 지정, 심뇌혈관 센터 등과 같은 지정된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것들,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실제로 집행 업무의 상당 부분을 법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청이 독립한다면 이러한 집행 업무들은 법을 고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실행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고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부 아래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권역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시도 질병관리본부를 알고 시군구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각각의 그 기능을 명확하게 주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주체들이 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가 다 머리를 맞대고 실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협력하고 머리를 짜내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이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질병관리청의 지방 조직으로 센터급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청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방청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도의 역량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시도에 대양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기능을 시도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역량이 천차만별이면 그것을 도와주는 질병관리청의 조직이 강력해야 되고 그게 본부만으로는 어려우니 지방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 대량 감염병이 생겼을 때 중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도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도 단위에서 자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권역 단위에서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고 그런 기능을 권역 질병관리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 경북에서의 대량 환자 발생 시 그 경증 환자를 처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못 만들어서 환자들이 죽어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기 보이는 이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체계를 바꾸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 본부장이 청장이 되면 그 중수본을 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수본을 질병관리청장이 꾸리고 다른 관계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재난시 대응을 할 수 있고 심각시에는 어차피 중대본이 만들어지니까 총리의 지휘하에 각 부처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구조를 바꾸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고 앞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저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체계 그 자체보다는 협력하는 시스템, 경험 그리고 조직의 역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직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어떻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협력의 시너지와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도 부분입니다. 시도에는 거의 그 감염병 관련된 조직이 없고요. 있는 곳이라고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고 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는 일종의 자문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도의 건강국과 그다음에 민간 자문과 그다음에 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합쳐서 시도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국 수준이 아닌 실 수준의 조직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재 일선에서 뭐 환자의 진단, 밀접촉적자의 관리, 선별검사 등의 갖은 그 꾸준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아래 감염병 관리센터를 세우고 여기서 진단, 역학조사, 밀접촉촉자와 환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건소당 한 7명 정도를 새로 배치하면 전국적으로 1,800명 정도의 인원이 신규로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새로 질병관리청을 만들면서 연구소 기능을 빼고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를 비교하면 한 13배쯤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은 미국 CDC에 비해서 한 13배가 되는데 인력은 우리나라 그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질병관리청의 인력 숫자가 미국의 2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을 만들어주니 늘어나는 통상적인 정부가 늘려주는 인력의 규모가 있겠지만 그렇게 늘어서는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보시면 키가 작은 애, 키가 큰 애가 있는데 다 똑같이 밑에 박스 하나를 주면 작은 애는 경기를 관람할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청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키 작은 어린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 기능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닌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아이라도 키 작은 아이라도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직 개편에 덧붙여 빗대어 얘기하면 질병관리청으로 성립하는 단계에서 연구소를 제대로 연구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제대로 키워주는 게 확장시켜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질병관리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각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재각 교수님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범정부 메르스 대책본부 즉각 대응팀에서도 활동하셨고요. 현재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청원 올리시고 또 문제의식을 공론화하시는데 주역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밑에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립보건연구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서글픈 상황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국립보건원이 있었고요. 보건복지부 안에 방역 기능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질병관리본부가 시설되면서 방역 기능이 이제 국립보건원으로 넘어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립보건원은 하나의 기관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산하기관이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밑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국립검용소가 딸려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구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도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 제가 캡처해 왔는데, 뭐 장관과 차관 이렇게 이런 구조 밑에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서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이제 질병과 관련돼 있는 정책, 그러니까 보건 기능에 관련돼 있는 실은 보건의료 정책실밖에 없고요. 근데 복지와 관련돼 있는 실이 사회복지정책실과 인구정책실로 해서 이미 보건복지부 안에서의 그런 보건 기능은 좀 약간 좀 작은 규모로 좀 다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과 무관하게 이제 국이 건강보험정책국이나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그 중에서 이제 보건 기능을 담당하는 국 기능이 이제 아까 전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국 세 개가 이렇게 이제 보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연금정책국의 사회보장 죄송합니다. 여튼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내와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긴급상황센터,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 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이렇게 4개의 이제 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감염병 분석센터가 메르스 이후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떼어져 나와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온 조직입니다. 사실 이 조직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떼지면서 올 때도 국립보건연구원이 상당히 이제 피해의식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뺐던 이유들이 메르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책 기능과 정책 기능에 붙어 있는 그 감염병 진단 능력이 같이 가야 그 부분들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PCR 진단 키트가 빨리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감염병 분석센터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넘어오면서 가능해진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립장기조직혈액관, 국립검용소는 이런 모양이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그 안에 감염병연구센터하고 생명의학센터, 유전재센터라 그래서 주로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한 대로 기초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감염병연구센터가 이제 감염병에 대한 기초연구들, 바이러스 연구들, 그다음에 백신 연구 이것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기념식 때 연설에서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중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감염병 연구센터를 이제 확대를 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조직의 순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있고 그 밑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는 구조가 되기로 했었고요. 이 조직 전체가 같이 보건복지부로 옮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연구 조직으로 남게 되는 거는 질병대본부에는 감염병 분석센터가 이래 실험을 해주는 연구 기능만 남고요. 나머지의 모든 연구 기능이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현재 모습과 분야별 쟁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사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5급인데 6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5급 미만이죠. 본부장에게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진 상태고, 가장급 인상의 인사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서 이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사 기능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역학조사관의 간의 문제도 이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라 정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바로 뭐 바뀌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전 안에 그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올라가는 뭐 연구관이라든지 과장, 뭐 국장 이런 그 승진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장급, 과장급이 내부 승진에 해당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르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과장급이나 아니면 연구관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측면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되니까 뭐 의사 출신이라든지 뭐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보건학 전공자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그렇게 이제 취업을 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상황이 돼서 지금 허리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급이나 연구관급들이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청으로 승격됐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어디서 불러올 건가를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 매력적인 조직이 되고 전문가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은 조직이 된다면 여기저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부족한 그런 허리 조직들이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예산 관련 쟁점도 지금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더라도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정책 파트너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 잘못 썼습니다. 이거 내용이 잘못 써졌는데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 그러니까 질병정책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염병 또는 만성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카운터파트가 일개 하나에 까박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만 다루는 조직이 보건복지부 안에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어떤 예산을 다루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 한과하고 의견을 나눠서 내년도 예산을 짜거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 자체, 질병관리본부의 큰 구조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 대응하는 과나 국이 너무 작은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예산을 상의할 때 보건복지부랑 상의해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못하면 예산이 한번 삭감이 되고, 또한 기재부랑 상의하는데 기재부에서 또 삭감을 하고, 또 만약에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했던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저도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하는 연구과제 중에 중소병원을 지원하는 과제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뭐 좀 큰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중소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인데, 예산을 매번 10억을 올리면 이제 복지부에서 5억이 되고 기재부에서 2억이 되고 국회에서 안 잘리면 그냥 2억으로 통과되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안을 기획하고 또한 기재부 국회와 논의를 통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승격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이제 해야 되고요. 인사 관련 쟁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드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안은 이미 뭐 백지화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2차관, 보건차관이 신설이 되고, 질병관리청 밑으로는 국립검역소, 그다음에 지역에는 권역질병대응센터를 뭐 3개든지 3개, 5개 정도를 두겠다, 이 구조로 되는 거였고, 질병관리청 관리본부 밑에 있었던 국립보건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어쨌든 뭐 2차관의 신설이 보건 기능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질병관리청장과의 어떤 역할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할 뿐이지 감염병, 만성병 정책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의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과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책과 예산이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는 예산권의 독립성도 저해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은 더 개편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 기능 중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감염병 정책 기능 전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수행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조직 쟁점은 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뭐 거기 보건복지부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었던 감염병 관련 연구 기능들은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 남기고 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의 NIH처럼 보건의료 R&D 전체를 관장하는 구조로 가서 일단은 전체 우리나라의 그런 보건헬스의 중요한 역할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가는 건 반드시 이제 반대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국립보건원을 뭐 같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지방조직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제 질병대응센터가 질병관리청의 한 국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게 행정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 사무소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청 정도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지역 광역 시도에 생기는 그런 질병관리본부 조직, 그러니까 질병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 본부 수준의 이제 조직이 생긴다면 청과 그 조직이 협력을 하게 되면 지방 정부의 그런 감염병 대응력이 같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염병 재난에서의 부분들도 김윤 교수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중수본 역할들을 질병관리청이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계속 중수본 기능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단계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체계로 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질병관리청으로 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안에 반대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감염내과 전문으로서 기대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학회의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일단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확실하게 이관하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장 과 2차 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어쩌면 보건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잘 협력을 한다 그러면 추후에 뭐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병 대응까지도 좋은 그런 선례를 남길 거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고 자체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 성장할 때까지는 일부 국장과 과장을 이제 좀 경력직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2, 3년의 개방형 직위를 이제 고려해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건과 복지 기능을 나누는 보건부의 설립이나 질병관리처의 신설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조직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국립보건연구원에 있었던 있으면서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독립시켜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서의 그 연구 능력들을 다 합쳐서 그 안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정책뿐만 실험도 하고 정책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났으면 좋겠고요. 역학조사원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는 부분들은 역학조사관들이 실행을 하지만 이 역학조사관을 키우고 교육하고 또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역학조사관까지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이제 조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원 또는 역학조사연구원의 설립들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질병정책연구원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안에 그런 정책 기능이 포함되면 통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보건과 관련된 정책, 또 의료 관련 감염 정책, 특히 이제 전국 의료 관련 감염 관시 체계나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현재 외부에 부탁해서 했었던 많은 업무들을 질병관리청 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특히 올해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 위기 상황일 때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질병정책연구원에 포함되든지 아니면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남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든지 어떻든 이 분석 기능들이 반드시 좀 더 강화되고 많은 인력들이 이 부분들을 도와줘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가 뭔가를 발표할 때 이러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뭔가 얘기할 때 근거를 좀 얘기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지방조직의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린 지방청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감염병 재난에서의 위기대응 능력 배양은 말씀드린 대로 중수본과 방대본의 통합 운영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각 단계 이상에서는 중대본, 그 다음에 그 이하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중수본을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학조사원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이 역학조사원 그리고 이제 그 역학조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해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 치료제 백신 개발을 담당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까지 기능을 하고 마지막 또한 감염병 위기 분석과 예측에 대한 기능 강화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제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 지방 행정 조직을 아우르는 정책과 시행, 연구와 관련된 강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인사권과 예산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가감하게 정책 균형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강화된 질병관리청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강력하고 또한 효율적인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의 여러 조직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시영 교수님이십니다. 연세의대 졸업 후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하셨고요. 그 대한소화기 암학회 이사장, 대한최담도학회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현재 20분씩 발표를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구는 특히 약은 1, 2년 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뭐 지금 빨리 나와서 내년 초에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성공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기기,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모두 다 2%의 덫에 걸려서 지난 20년간 많은 정부에서 연구비를 쏟아 넣어도 그리고 매년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어도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리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늘 다른 분야에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지금 논의가 보건의료 정책이냐 R&D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발제자는 전부 다 의과대학 교수들만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약 개발은 저희들만의 주역이 아닙니다. 이런 주역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K방역이 세계 1위가 됐듯이 K백신, K신약 개발이 세계 1위가 될 거냐 하는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이 청과 연구소의 접근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많은 논의가 됐으면 왜 안 될까 우리가. 내수시장 작다, 산업체의 영세성, 1조 매출액에 제약해서는 전 세계에서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매출이 3조 내지 5조가 돼야 글로벌 엔트런스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1조 넘는 회사 5개입니다. 글로벌 성공 경험 부재하고 R&D 투자 미학과 방향성 조절 기능이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눈을 보지 않고 오늘 이 자리도 결국은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연구 기능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건강 지킴이, 세계 최고의 연구 개발 프로덕트의 생산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5천만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기 나와 있는 몇 개 국가,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들은 글로벌 신약, 백신도 포함해서 선진국입니다. 이들의 인구, 영국은 지금 6천만, 우리보다 조금, 스위스는 800만입니다. 최근 들어왔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들이 10여 년 전부터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인구 800만의 의과대학 4개가 있는데 이들의 R&D 프로덕트는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 대학 1년에 R&D 리턴이 2조 5천억입니다. 우리 포항공대나 저희 연세대 1년에 100억 좀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R&D가 얘기하는 것의 지향점이 뭐냐? 즉 R&D 결과물이 있어야지 우리 국민한테 치료하는 최종 산물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 R&D의 두 종류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해도 이 결과를 많이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벨 프라이즈 받은 건데 아쉽게도 우리는 노벨 프라이즈가 과학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10몇 개고 미국의 NIH에서 145개의 노벨 프라이즈를 갖고서 이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술 자본, 문화, 인력 모든 것이 부족한 현상 속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연구개발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거냐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방역 예방과 같이 연구 R&D뿐만이 아니라 연구 정책을 만드는 거에도 또 굉장히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봐서 K바이오가 1등을 했듯이 연구개발 산업화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 FDA에 개발된 허가된 신약들입니다. 2018년에 잠시 좀 줄었던 게 늘었지만 우리는 93년도부터 이 패널 속에 하나도 들어간 신약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무엇을 달리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속에는 선진국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그걸 쫓아서 연구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선 4차 산업 방향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섬세하고 지속적인 우리의 그 결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국가 전체 왜 안 되느냐, 산업이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이퀄 제품이 아니고 제품이 나와야 우리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그것은 비단 약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고 지침 모든 게 다 우리는 국가 내의 제품입니다. 이걸 위해서 질본청의 역할이 있고 NIH의 역할이 저는 별도로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산업, 특히 제품의 측면에서는 맨 아래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보다 상위에 가고자 하는 시간 싸움과 기술 싸움에 집결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쪽 분야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이를 위해서는 로컬 맥시멈, 국내에서 질환병원 간, 전문 분야 간, 부처 간 갈등 갖고 악유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내셔널 맥시멈으로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이오 산업의 선진국으로 들어갈 거냐에는 내셔널 맥시멈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제 눈에는 지금 우리는 이 질본청과 연구소에 관한 논의는 지금 부처 내 갈등으로도 일부 붙여지기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2010년 제가 저희 연세의료원에 보직을 할 때 KPMG와 같이 만들었을 때 세계 동향입니다. 일일이 이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맨 왼쪽 상단의 목적 중심의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의 기술 동향은 전 세계는 연구 개발은 융합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맨 오른쪽 아래 연구기능 고도화 집중화의 바이오 클러스터, 메디 클러스터, 한때는 연구증식본도 제가 기획을 하면서 했지만 그 메디 클러스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로 전락했지. 그러고 하고 우리가 오송 대구에 위원도 제가 했었지만 그 결정에 지금 많은 좋은 게 있지만 결국은 클러스터라는 거는 전 세계 스탠포드, 실리콘밸리 모두 다 대학과 병원이 어울려진 곳의 클러스터만 성공을 했습니다. 인위적인 클러스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예산 갖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건 2018년 제가 또 제가 보직을 할 때 만들었는데, 그때 10년하고 달라진 거는 여기 4차 산업혁명 노래에 따라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달라졌고, 또 하나 달라진 건 공공성 증진과 경제성장 측면을 모두 다 강조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공익적 중심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R&D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다랍니다.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 연구 거버넌스는 선진국은 지금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NIH가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90% 이상을 45조의 연구비, 그리고 이것을 백악관의 OSTP가 조절하고, 영국은 MRC, 메디컬 리서치 카운슬, NIHR이 주관을 하면서 기초 실용을 밸런스를 하면서 이 중간을 OSCHR이 중간 조정을 합니다. 아메드라고 일본에는 2015년에 아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정은경 본부장님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연구중심병원을 하는 동안에 이 세 개 부처 과장이 저하고 거의 이틀을 얘기를 하면서 가고 나서 6개월 내에 이들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통합 관리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 가버넌스는. 자, 공익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집중. 오른쪽에 이것이 질본청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의 국가 건강관리 시스템 확보, 환자와 대중을 모든 연구 단계에 두는 것,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한 임상연구 우수성 증대. 이것이 비단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제가 청의 문제를 오늘 감염병에서부터 나와서 청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 감염병, 재난, 모든 환자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청의 역할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고, 이것에서 독립과 인사는 언제든지 나중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부터 이거를 나눠서 이해관계를 도출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협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오바마 때 21세기 치유법을 만들어서 이 속에 디비전 ABC를 만들었고, A는 소위 혁신산업입니다. 이 혁신산업의 맨 왼쪽에 보면 NIH에서 정밀의료 내연구하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정밀의료 바이오 빅데이터는 세 개 부처가 합치면서 각자의 벽을 갖고 있습니다. 정밀의료는 복지부의 연구부도 있지만 과기부에 대한 연구부도 있고,
수많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을 하지만 이번에 범부처 1조 2천억의 예산을 갖고 범부처 의료기기 속에 감염병 대응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의 연구비는 과연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감염병과 어떤 관계와 어떤 맥을 통해서 기획이 된 겁니까? 우리는 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없으면서 돈은 계속 나눠지고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거냐, 글로벌 경쟁을 가질 수 있는 산업화를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큰 연구비가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논리에 의해서 각자의 이득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에 돌아가 있습니다. 이 지노믹 데이터 전 세계에서 다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염병도 지노믹입니다. 이 지노믹과 휴먼 지노믹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우리가 연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암 따로 뇌혈관 따로 다 지노믹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이 통합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늦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오른쪽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부는 민간 시장은 가치 창출하고 결국은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혁신이 필요한 거고, 오른쪽 아래에 정부는 국민복지 향상과 기회 공정성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는 에코를 만들고 이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항의 허브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공항의 허브는 면세점 들어가고 공항에서 운영 직원을 할 수 있게 하나의 거점으로서 모든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모든 한강서가 거기에 도착해서 활용을 하면서 글로벌한 유명 넘버원 공항이 되는 거죠. 자, 이 위에 공항처럼 각 공항이 이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허브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리소스 속에. 더군다나 보건의료 산업 플랫폼 전환은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의 크기하고 끈끈함하고 서드 파티의 인바이트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우리만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 우리라는 건 의과대학 사람들입니다. 혹은 복지부는 마치 의료인들이 좀 더 친화적인 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지만 과기부에 또 많은 이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산업부, 농수산부 수많은 부들이 이 헬스와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의료 중심으로 끌어들이냐는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에서 한 5년간 있다가 간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스위스 교수가 스위스 대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보냈고 이 편지를 제가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언제나 쓰고 있는 겁니다. 즉 3번 바이오 연구 산업을 한다면서 의료 현장과 연계는 이더웨이 없다. 그다음에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각자 분야의 학문적 연구만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다. 8번 연구의 지속성이 없고 결과보다는 연구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1번 각자의 작은 이익이 우선되고 융합 속에 큰 떡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다. 라는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조그만 금동전을 넷이서 나누는 거냐, 오른쪽에 만약 저기 다이아몬드를 100명이 나누냐 할 때 100명의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을 내다본 융합의 결과물을 키우지 않으면 이제는 어디도 이길 수가 없다. 결국은 파이를 키우려는 포지티브 썸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구개발 단계를 TRL 1에서부터 9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의료 현장, 질본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의료 현장은 신약 개발의 시작이 보통 분들은 맨 끝에 임상시험의 끝단 혹은 활용하는 활용처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맨 앞단과 맨 뒷단을 즉 이번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셀렉션한 샘플과 시리얼 샘플과 모든 데이터들은 신약 개발의 아주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과 연결돼서 처음부터 기획돼 갖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연구입니다. 이런 역할들이 앞단 뒷단이 강조된 연구가 이미 소위 메디컬 연구의 공백이라고 신약 개발의 공백이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고 이걸 강화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CDC, NIH 모두 다가 함께 어디에 위치하든 간에 융합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집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에 약물 재창출, 혈장, 항체, 신약 개발, 스몰 모레큘들이 나옵니다. 이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를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했던 기업들이 20여 개 중에
그 중에 이분들이 인펙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는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R&D 전체는 아직은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 저만 포함된 건데 2014년 왼쪽에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포럼을 저희가 할 때 제가 발표했던 겁니다. 오른쪽은 제가 들어가고 재작년에 발간됐는데 공학, 의학, 과학기술 한림원이 국가의 가버넌스, 연구 가버넌스에 대한 서제스트를 했던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많은 논의가 과거에는 과기부에 있던 혹은 신약 개발하는 다른 섹터의 산업과 투자가들이 의료와의 융합에 보다는 별도를 많이 강조했지만 이제는 정책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 왔던 중에 이번에 사실 청과 연구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청, 아까 김윤 교수님하고 이재갑 교수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가적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최고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예산 모두. 그리고 각 부처, 이번에 만일 이 코로나19가 만일 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의과대학이 4개나 있고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에서 터졌을 때는 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대부분의 75%는 프라이빗 섹터의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이 관과 민이 어떻게 이거를 델리버리 하느냐의 조절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 단위 시군의 청, 승격 이런 것 모두 포함해서 그다음에 질본청 내에 감염병에 대한 아까 신약 개발 이런 거와 다른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돼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최선의 효율성이 뭐냐가 고려된 NIH 내의 역할이고 지금 이 NIH를 해봤자 복지부 내의 융합이고 복지부 내부에도 연구 R&D 전체가 흐트러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청연구소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디제스터가 사실은 저희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립보건연구원 NIH는 지금 복지부 내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한 효율성을 만들고 이 속에 의료진은 포용과 아량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 의료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이거를 복지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든 이 질병청 내의 연구소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역학, 예방, 환경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자, 해운, 자동차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때부터 만들어져 온 몇몇 기업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분들은 또 다른 이런 기업들은 또 다른 미래도약을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LNG선, 자율형 주행 자동차서부터 수많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서 세계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기반 산업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 산업은 조그만 실험실, 조그만 과학자 몇몇 사람이 합쳐도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만 가질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와 이 에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보건의료 산업이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건의료 산업의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에코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우리 논의에 좀 집중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